연인을 살해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두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난 겁니까? 2017년에 두 사람이 만난 관계, 그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현재까지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남성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버지, 친척이 영화 감독이다. 유명한 감독인데 지금 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돈만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그러면 앞으로 자신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더 이상 2차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기 피해를 친척이 받았는데 돈을 받으면 자신도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도 어떤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발언.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유명 영화 감독도 아니었고 돈을 돌려받아서 전해주기로 했던 담당 변호사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거짓말을 하면서 여성을 속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자, 그 남성, 방금 홍 기자가 설명했던 그 미사 여구가 결국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으면은 누가 잘못을 한 걸까요? 거짓말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본인이 자존심을 상해했다라는 이유를 이제 범행 이유로 들 수 있는지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피의자, 피고인이 된 그 피의자가 이런 말은 한 것뿐입니다. 본인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떠미는 그렇죠. 전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형편이 상당히 좋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결국 이제 여성 측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에 대한 그런 이별을 결국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로면 만날 수 없다. 둘 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저런 범행 의도, 본인의 자존심을 상해하게 했다는 이유로 만나던 그 여성을 결국 살해했던 겁니다. 자,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조금 더 뒤를 좀 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지금 이 남자가 접근한 여성이 전부 다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뭐 노래방 도우미나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나마도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축적한 일부 금액을 편취를 하고 여성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적당한 순간에 자신을 의심하고 비밀이 탄로날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닌가? 혹시 피해자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이제 관계가 사실은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관계라고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 부분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범행조차도 이게 상당히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차일피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이 피해자, 여성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남자 어떤 행각을 또 이어갔습니까? 사실 이 살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이후 행위도 참 터무니없습니다. 일단 이 사망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 약 5만 원을 훔쳐가고요. 그리고 또 핸드백을 들고 가는데 이 핸드백 안에 은행 통장들이 있고요. 또 OTP 카드가 있었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가져가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특히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결제를 해요.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이상을 고객에 대한 환불금이라든지 회사의 수수료입금 등에 사용을 하고요.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거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 다음 날인데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장난감을 삽니다. 이게 44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거 그 사망한 여성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또 며칠 뒤에는 300만 원 넘게 또 현찰을 인출을 하는데요. 이거를 결국 그 성매매,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한 여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야, 교수님, 그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살해한 여성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고 또 자기 딸에게 줄 선물을 사주고 또 다른 성매매 여성에게 또 돈을 주고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이거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다른 성매매 여성, 조건 만남 여성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아마도 뭐 어떤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먹잇감을 지금 찾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행히 이 사람이 검거돼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게 됐지만 만약에 잡히지 않고 지금 이 방치된 시신이 결국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다 부패돼서 발견이 됐으면은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연쇄 범죄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자, 한편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이 이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수사 초기에 찾지 못했던 그 피해자의 시신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시신을 가해자가 그대로 집에 방치했습니다. 18일 동안 방치했고 며칠? 18일 동안요. 18일 동안. 경찰이 찾을 수 없게끔 수사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좀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좀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중엔 자살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 여러 가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엔 수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검사가 기소할 때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그 후에도 이제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이제 수사를 방해했고 이런 것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이제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징역 20년 바로 이건데요. 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단순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까지 가로채고 시신을 방치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또 막 이런저런 수사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위장도 하고. 자, 그런데 진짜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20년밖에 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진짜 죽어서도 진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눈을 못 감으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20년은 너무 짧습니다. 사실 이 희생에 짧아요. 비해서는 네.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했겠죠. 피고인 측에서 뭐 우발적이었다. 목졸라 살해한 거니까.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를 아마 호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소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근데 죽은 희생자, 피해자의 이제 목소리는 사실은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에 어떤 아주 고도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균형이 좀 맞춰지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